네, 결국은 예상대로 됐네요. 연방대법원이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콜로라도 주의 대법원의 판결을 연방 대법원이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헌법은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 라면서 이 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 그렇게 내린 것입니다. 콜로라도 주를 포함한 15개 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이제 치러지는 슈퍼 튜즈데이가 바로 오늘이잖아요. 오늘 슈퍼 튜즈데이를 하루 앞두고 어제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가도를 맡고 있던 장애물을 하나 좀 제거하면서 백악관 복귀를 위한 날개를 하나 좀 달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유력 경선 주자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하면서 날개를 하나 단 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그 연방 대법원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임명됐던 3명의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비롯해서 지금 모두 9명인데 보수 6, 진보 3명. 그래서 이제 보수 대 진보가 6대 3으로 재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압도적으로 보수가 우위인 상태죠. 그래서 뭐 꼭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보기보다는 뭐 여하튼 대대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보수 쪽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던 건 사실이고, 또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진보 쪽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던 게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예상을 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상은 보수가 6대 3로 우위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결과는 아마 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빗나가진 않았네요. 자, 뉴욕타임즈는 비록 연방 대법관들마다 각자 다른 이유를 제시했지만 판결 자체는 만장일치로 그렇게 판결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위대한 큰 승리다! 라면서 자축하는 그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만 아직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든 게 다 없어진 그런 리스크가 다 사라진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연방 대법원의 후보 자격 유지 결정에도 불구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사법 리스크 자체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특히 연방 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등으로 4차례 형사 기소되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해서 심리를 하기로 결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앞서 그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했지만, 그러니까 면책받을 수 없다, 이것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서 이제 항고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항고를 기각한 게 아니라 또 그렇다고 뭐 받아들여 준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한번 심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면책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연방법원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 그 뒤집기 의혹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이와는 별개로 또 있죠. 이 대규모 벌금이 부과되어 있는, 뭐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죠. 한 3억 5,500만 달러인데 이자까지 붙어서 4억 5천만 달러까지 올라갔다고요. 그렇게 큰 벌금이 부과되어 있는 민사소송도 지금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가 크게 본다면 한 3개 정도 되는데, 어찌 보면 그 중에 가장 덩어리가 컸던 것 하나는 이제 어제부로 좀 없어졌고요. 그보다는 덩어리가 좀 적지만 그래도 아직도 2개의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에서 또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그 면책 특권과 관련된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방 대법원의 그 보수 쪽의 인사가 아무래도 우위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아무래도 보수 쪽에 좀 유리한, 즉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좀 유리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항상 뭐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되어 있는 그 4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그 벌금을 내야 되는 민사소송, 이건 뭐 연방 대법원에 갈 것도 없고 이제 벌금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자, 이 벌금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마련을 할지, 뭐 일단 항소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항소를 진행시키려면 벌금에 상관한 액수를 공탁해야 하거든요. 이제 한 20일 남짓 남아 있는데 그 안에 과연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벌금을 공탁해 놓을지, 이것도 아주 굉장히 우리가 지켜봐야 할 주목되는 관전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벌금을 과연 제대로 공탁을 할지, 어떤 보증회사를 내세우겠죠.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할 텐데, 그 보증회사에게도 트럼프 쪽에서 어느 정도 그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 과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니까 구독,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인사회 소식 몇 가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인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한미뱅크가 있는데, 이 뱅크 오브 호프와 한미은행이 지점 통폐합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이미 1차로 남가주 지점 3곳, 그리고 시카고 글렌뷰 지점의 한 곳에 이미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북가주 오클랜드와 텍사스 달라스 포트워스 지점의 마지막 영업일은 이달 29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29일이 지나면 이 역시 폐점됩니다. 자, 지점 통폐합이 완료되면 이 뱅크 오브 호프의 지점 수는 현재 54곳에서 48개로 줄어들고요. 한미은행은 캘리포니아주 다운타운에 있는 그 LA 패션 디스트릭이라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과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스프링스 지점, 또 플레이노점, 이 세 곳이 5월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지점 정리, 한미은행도 정리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6월부터는 한미은행의 지점 수가 현재 35개에서 32개로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나 한미은행은 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은행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게 줄어들었다고 해서 뭐 주가가 뭐 떨어질 것이다, 뭐 그렇게는 해석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뭐 어떤 경영이나 이런 운영의 효율성이 더 있다면 오히려 주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그 양 은행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점 운영 효율성과 경비 절감 차원에서 지점의 통폐합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없어지는 소위 그 대상이 되는 지점의 인력은 어떻게 되느냐, 직원들은 인근에 있는 다른 지점으로 모두 흡수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감원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은행 측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은행 지점의 사실 그 통폐합은요,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통폐합해놓고 모든 직원들이 그대로 있다면 여기 100명이 근무하고 여기 100명이 근무하는데 이 지점이 없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그럼 이 지점의 100명을 여기다 해서 여기 200명을 근무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통폐합의 의미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은행의 뭐 직원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논리로 본다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은행 지점의 통폐합은 통폐합이 이루어진 직후, 그때는 이제 언론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이제 주시하죠. 감원을 얼마나 하는지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여론을 의식해서 직원 감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감원은 사실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예측이 빗나가길 바랍니다. 감원이 단 한 명도 없이 정말로 솔로몬의 지혜로 이 통폐합이 잘 이루어져서 모든 직원들이 해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메시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연방 법원이 부도수표 돌려받기 수법인 일명 버스트 아웃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체크 카이팅이라고 하는데요. 그 체크 카이팅 사기 행각을 벌였던 한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지난 29일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동부지부는 LA에 거주하는 올해 60살, 올해 60살의 장 모 씨가 체크 카이팅 은행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 한국 국적자인 장 씨를 비롯해서 4명이 일당이라고 하는데요. 장 씨 등 한인 4명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7년 9월 사이에
이 소위 체크 카이팅 수법으로 은행에 총 27만 달러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10월에 기소됐는데 이번에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것입니다. 연방검찰은 장 씨 등 그 사기 용의자들은 한국 여권에 가짜 이름과 사진을 합성해서 체크 카이팅 사기를 벌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사기 행각은 상당히 세게 형을 주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사기 혐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실형을 선고받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미국은 사기 혐의 웬만하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장모 씨 한국 국적자인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저는 그 1년 6개월도 장모 씨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럭키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보다 훨씬 큰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년 6개월은 그렇게 많은 형을 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는 일요일 다시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이 썸머타임은 시간이 이제 1시간씩 변경되는데 일단 시간이 변경되는 시점은요. 오는 일요일 새벽 2시가 1시간 빨라지는 새벽 3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을 1시간 덜 자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있는 그 시계는 그냥 가만 놔두시면 돼요. 자동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이제 아날로그, 집에 있는 뭐 아날로그 동그란 시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런 건 이제 전날 밤, 그리고 뭐 손목 시계 같은 것도 바꿔야 되겠죠. 디지털이 아닌 경우에는 뭐 롤렉스, 뭐 에르메스 이런 좋은 시계, 아무리 비싸도 그거는 아날로그잖아요. 손으로 바꿔야 되는데, 전날 밤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잠자기 전에 1시간 미리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음날 예를 들어서 이제 토요일 밤에 이제 주무실 때 뭐 10시에 밤 10시에 주무신다라고 하면 10시에 자기 전에 11시로 미리 바꿔 놓고 만일 뭐 11시에 잔다라면은 12시로 바꿔 놓고 그렇게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서머 타임이 시작되면 이제 이날부터 LA와 한국의 시차도 바뀌죠. 지금은 LA와 한국의 시차가 17시간 17시간 차이인데, 뭐, 뉴욕과는 14시간인가요? 뭐,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LA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은 17시간 차이에서 썸머타임이 시작되면 16시간 차이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 서머타임은 11월 3일 일요일에 이제 끝날 예정입니다. 서머타임 시작에 따라서 이제 국적 비행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LA와 인천 노선의 그 도착 시간도 조금씩 그만큼 한 시간씩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여행자들은 오는 일요일 이후에 미국에서 출발하는 또는 한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비행기를 검색하실 때 서머타임 때문에 한 시간씩 바뀐다라는 것 꼭 다 보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머타임을 하지 않는 그 주 정부가 있죠. 미국의 50개 주에서 딱 2군데가 안 합니다. 애리조나주 안 하고요. 그리고 하와이가 안 합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와 하와이를 제외한 48개 주에서 이제 서머타임을 하는데 이 서머타임을 시행해 온 지는 사실은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이게 언제부터냐면 지난 1918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벌써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갖고 있는 썸머타임이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 썸머타임을 왜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썸머타임이 오히려 경제활동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는데 그래서 이제 일부 주에서는 썸머타임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이제 여론도 많이 있었어요. 이거 캘리포니아에도 여러 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계속 일단은 가고 있는데 앞으로 서머타임을 계속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여론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북부 이 북가주 산악지대에 3m의 폭설이 쏟아지면서 3m. 그러니까 사람 키 거의 2배에 달하는 그런 폭설이 쏟아지면서 이곳의 그 스키장의 직원들이 눈 터널을 뚫고 사무실로 출근을 하는 등 아주 극한의 소위 출근 대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트러키 일대에 있는 그러니까 레이크타워 인문 스키장 또 그 근처에 이제 스키장들이 있는데 그 스키장 인근에 이제 마을이 있어요. 마을. 그 마을이 트러키라는 시티입니다. 그 트러키라는 지역 일대에 있는 슈가볼 스키 리조트 직원들은 바닥 깊이까지 눈을 파고 들어가서 사무실 빌딩 정문까지 다시 터널을 뚫어서 출근을 하는 그런 출근 대란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사람 키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것이 눈을 그냥 파헤쳐서 일반적으로 파헤쳐도 되는 게 아니죠. 터널을 뚫고 가듯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굴 파듯이. 그렇게 출근길이 그거라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건물 현관을 간신히 통과한 이들은 사무실 빌딩에 3층까지 걸어 올라가서 바깥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봤는데 3층짜리 문도 3층에 달려있는 문도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 3층 높이까지 눈이 쌓여 있으니까. 예, 문틀 천정 높이까지 눈벽으로 가득 차 있어서 3층으로 올라갔는데도 문을 열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위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이제 뭐 어떤 인명 피해까지는 나지 않는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출근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해서 지금 좀 재미있게 이게 바깥 세상을 알려지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스키장의 한 직원은요, 문을 열려고 해도 한참씩 눈 속을 파야만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 1일부터 계속해서 눈을 파 들어가거나 쓸어내는 작업을 매일 하루 종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려면 바깥에서부터 맨 바닥에 1층 깊이까지 파 들어간 뒤 땅굴을 파듯이 이 눈을 파서 옆으로 터널을 뚫어서 건물 안으로 진입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고단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출근하지 않으시는 것만 해도 해피하다, 럭키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침에 출근길 차가 많이 밀리십니까? 이렇게 눈 속에 땅굴처럼 눈을 파서 출근하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웬만한 아침 출근인 트래픽은 그냥 럭키하다. 그분들에 비하면 나는 럭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스키장은요, 네바다주 리노 서쪽 한 50마일의 그 높은 산봉우리들 사이에 있는 스키장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이제 2월 29일부터 사상 최대의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 폭풍설은 4일이 지나서야, 이제 어제가 지나서야 시에라 네바다를 통과해서 서서히 이제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설이 내일쯤 다시 심한 폭설로 내리거나 아니면은 심한 폭우로 변해서 내릴 것으로 예고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예보관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폭설과 눈 사태에 이어서 거기다가 이제 날씨가 조금 풀리면서 이게 눈이 아니라 비로 내려버리면 이 3m 높이로 쌓여있던 어마어마한 쌓여있는 눈들이 이것이 이제 비가 내리면 다 녹으면서 갑자기 이게 홍수 사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홍수는 물론 그 엄청나게 녹아내린 물이 저지대로 내려가 버리니까 그 추라키라는 마을 밑에 있는 저지대에서는 갑자기 넉넉히 있다가 갑자기 엄청난 양의 물이 저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리는 그래서 홍수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라고 지금 예보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또는 그 저지대에 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라고 안심하고 계신 분들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당분간 긴장 늦추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과학자들이나 환경학자 그리고 이제 기상예보학자들이 말하는데 가장 위험한 게 그거랍니다. 산속에 눈이 잔뜩 쌓여 있는데 이게 짧은 시간에 확 녹았을 때 이게 자칫하면 홍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지대에 그걸 항상 유의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해드릴 소식이요. 그들만의 리그 소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인도에 있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재산을 갖고 있는 아시아 최고 부자를 말하는 그들입니다. 자, 그들의 결혼식에 전 세계 유명인들이 다 모인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만의 리그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아시아 최고 부자로 꼽히고 있는 인도의 무케시 암바니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인데요. 이 암바시 인더스트리 회장의 그 아들 아난트 암바시의 결혼식을 앞두고 그 파티가 지금 열렸습니다. 그 아들은 28살인데 그 결혼식을 앞두고 벌린 그 파티에 전 세계 거물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계속된 파티인데요. 이 암바니 회장은 막내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성대한 결혼식 전 파티를 열었습니다. 인도는 그렇대요. 결혼식 전에 이렇게 파티를 여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파티가 이렇게 며칠씩 계속 이어집니다. 밤낮으로 파티를. 음식 나오는 종류도 2,000 몇백 가지씩 나온다고 하고요. 이 파티 행사에는 누가 참석했느냐? 마크 저커버그, 이 메타 CEO,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거는 뭐 안 믿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 그 다음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그리고 인도계인 구글의 순다루 피차이 구글 CEO,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딸 이방카 전 백악관 선임 고문 등 세계적인 유명인사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 누구 결혼식에 갔어? 예, 다 갔습니다. 뭐 이쯤 되면 누구 결혼식 파티가 아니라 세계 경제계 거물들이 다 참석하는 소위 다보스 포럼 못지 않아 보인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사진들이 몇 개 나올 텐데요. 그 결혼식에 참석한 그 유명인사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부부 동반으로 다 갔어요. 혼자 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팝스타 리한나의 화려한 공연 모습도 사진에 나올 겁니다. 아주 무슨 미국에서 최고 화려한 공연장에서 있었던 그런 공연처럼 공연식장도 세계 최고의 공연식장으로 만들어 놓고 리한나 초대해서 거기서 결혼식 파티를 즐기는 겁니다. 그들은. 이번에 결혼하는 그 아난트는요, 아들 아난트는 그의 이제 세 자녀 가운데 막내인데 상대는 인도의 유명 제약회사 앙코르 헬스케어의 상속녀 라디카 머천트 양입니다. 이 안바니 회장의 장남 아카시 안바니는 이제 이번에 결혼하는 사람의 이제 형이죠. 아카시 안바니는 현재 릴라이언스 지오의 회장이고 그 밑에 딸 아이샤는 소매업을 감독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혼하는 아난트 안바시는 에너지 신사업 부문 담당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은 거의 그 한 가문이 주식을 다 독식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이러한 축제는 안바니 가문의 호화롭고 화려한 파티 전통을 이어가는 동시에 인도의 억만장자의 어떤 경제적 그 상징성 또 정치적인 영향력 등등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 안바니 회장은 전세 비행기로 도착하는 손님들에게 약 100명의 셰프가 만든 500가지 요리를 제공을 했고요. 다시 말해서 초청한 사람들에게 모두 비행기를 보낸 거예요. 내가 비행기 보낼 테니까 그거 타고 와. 그래서 그거 타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 즉석에서 500여 가지의 요리가 쫙 준비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이어지는 그 파티에 나온 요리의 가지수가 한 2,000가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티가 열리는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5만여 명의 주민들에게도 식사를 대접한다고 합니다. 야, 이 돈이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제 아시아 최고 부자 안바니 회장의 아들 이번에 결혼하는 아난트 안바니가 이번에 결혼한 건 아닙니다. 결혼식은 오는 7월에 있는데요. 식전 파티만 벌써 5개월 전에 이렇게 화려하게 요란하게 한 겁니다. 이제 결혼식은 7월에 있는데 그때 가서 또 얼마나 더 화려하게 더 요란하게 할지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결혼식 전에 식전 파티만 이 정도였으니까. 인도에는 수억 명의 빈곤층이 연일 굶어 죽어나가고 있는데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만의 리그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에휴라는 말만 나오는데요. 에휴, 미국 내 경제 뉴스, 생활 경제 뉴스 몇 가지 짧게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국내선 및 단거리 국제선 항공편 좌석의 고급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객기 260대를 신규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도 모두 가운데만 통로 있고 양쪽에 자리가 좀 널찍널찍한 그런 고급화되어 있는 비행기로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신규 주문한 여객기는 에어버스 A321 네오 85대, 보잉 737 맥스 10 85대, 그 외에 90대 등등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잉사의 비행기를 이렇게 대거 신규 주문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좀 의외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잉사의 여객기는 최근 737 맥스 9 기종의 동체 구멍 사고 등으로 그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내 언론들은 이번 아메리칸 항공의 보잉 여객기 대규모 주문은 아메리칸 항공이 보잉사에 대한 어떤 신뢰를 잘 갖고 있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신호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른 항공사들에게도 그러니까 일종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고가 잦은 비행기를 대거 주문하는 아메리칸 항공에 대해서 그럼 보잉사는 과연 어떤 베네핏을 줬는지 그 부분도 저는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외부로 알려진 건 없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베네핏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보잉사가 이번에 연방정부에서 모든 보잉사, 보잉 737 맥스 9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일괄 재정비를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방정부에서 이런 강제적인 재정비를 요구받았을 때 그걸 만드는 회사의 주가 하락이라든지 신뢰성 하락이라든지 안전성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거가 생기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어떤
특정 믿을 만한 대형 항공사로부터 대규모 주문을 받는 것. 아주 타이밍이 절묘하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칸 항공이 아마 이런 대규모 주문을 하면서 아마 보잉사한테 아주 좀 어떤 좋은 베네핏을 얻지 않았을까. 저는 뭐 당연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가 하면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인 젯블루가 경쟁 당국의 제동으로 인해서 경쟁사인 스피릿 항공하고 인수 합병을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당국의 제동으로 이제 포기했습니다. 젯블루는 보도 자료를 내고 스피릿 에어라인과의 합병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젯블루 측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합병 협의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고 중단하는 게 양사의 최적의 길이라고 이제 서로 상호 합의했다라면서 합병 논의 종료를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어차피 합병 마감 시한인 7월 24일까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합병은 무산된 것이다 라고 공식화했습니다. 젯블루와 그리고 스피릿 에어라인이 합병을 하면 그 젯블루의 어떤 주가에도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주식 사신 분들도 좀 많은데 이게 합병이 무산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질지도 몰라서 그분들 빨리 좀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금은 하루 전에 비해서 1.5% 오른 아운스당 2,126달러 안팎에서 지금 거래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금이 아운스당 2,100달러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금 가격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 잘 보시고요. 그러면 그럼 내가 지금 금 사야 되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뉴스를 보고 사시면 안 됩니다. 뉴스 보고 사면 안 되고요. 뉴스는 이미 나왔을 때,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정말 어떤 큰 손들은 이미 다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뉴스를 보고 뭘 산다거나 판다거나 하면 한 템포 느리다라는 거니까 뉴스를 듣고 금 가격이 요즘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그런 정도만 생각해 주시지. 금 가격이 올라? 그럼 나도 사야지. 한 템포 늦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요즘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지난주부터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는데 뉴스 보고 사신 분들도 조금 베네핏 얻은 분들도 있어요. 비트코인은 또다시 이번 주에 들어서도 급등을 하면서 역대 최고점을 향해서 지금 계속 진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한 개당 가격이 하루 전보다 무려 7.2%가 급등한 67,30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7,000달러로 오른 것은 지난 2021년 11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역대 최고가가 비트코인이 69,000달러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역대 최고가에서 불과 3%도 남지 않는 아주 근접하게 지금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뭐 역대 최고가 69,000달러를 쉽게 뚫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든지 뭐 ETF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그 상승은 다른 코인의 상승도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그 시가총액 1위가 비트코인이라면 시가총액 2위는 이더리움이잖아요. 그 이더리움의 가격도 3.33%가 올라서 지금 현재 이더리움은 한 개당 가격 3,586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지코인은 어제 17%가 17, 8%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코인 얘기를 내가 그냥 뉴스로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영향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투자라는 것은 절대 뉴스 보고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자, 뉴스위크가 뽑은 세계 최고의 병원 순위가 있습니다. 250개를 꼽았는데요. 한국 병원 17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50개 세계 최고의 병원 가운데 한국이 17개밖에 안 올라갔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17개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나라가 몇 개예요? 200개 가까운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에 하나만 올려도 200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7개씩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의료 수준이 상당하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개 이상만 돼도 괜찮은 거고요. 저는 10개 이상, 두 자릿수의 병원이 250개 안에 들어갔어도 그것만 해도 괜찮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17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 병원 모두가 한국의 경우는 다 수도권에 위치한 그런 병원이다라는 점입니다.
수도권과 지방과의 의료 수준의 격차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죠. 한국 의료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그만큼 심하다라는 반증인데요. 이와는 달리 이웃나라 그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이 항상 옳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가끔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요. 일본을 비교해 보니까 일본은 절반가량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었습니다. 자, 일단 뉴스위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4년 세계 최고 병원 순위를 보면요. 250위 안에 17개 한국 병원의 이름이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 있는 한국 병원은 서울 아산병원이었습니다. 22위였습니다. 전 세계 병원에서 서울 아산병원이 22위. 이거는 탑 오브 더 탑 클래스입니다. 거기 되면. 자,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이 34위, 세브란스병원이 40위, 서울대병원이 43위, 분당서울대병원이 81위, 강남세브란스병원이 94위로 이제 100위 안에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이른바 수도권의 빅5 병원들이 100위 안에 다 들어간 거죠. 자, 이외에 카톨릭 성심병원이 104위, 아주대병원 120위, 인하대병원 148위, 강북 삼성병원 152위, 고대 안암병원 160위, 그리고 여의도 성모병원 170위, 경희대병원 208위, 중앙대병원 214위, 그리고 건국대병원 222위, 이대병원 225위. 자, 여기까지 16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번째인데, 대구 카톨릭대 병원이 235위로 25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말씀드린 그 마지막 이 대구 카톨릭 병원만 지방에 있습니다. 17개 병원이 세계 유수의 의료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바로 아실 수 있죠. 17개 가운데 제가 쭉 불러드렸습니다만은 16개가 다 서울에 있는 겁니다. 이들 병원 가운데 수도권 밖에 있는 병원은 가장 마지막에 이름을 올린 대구 카톨릭대 병원 하나에 불과합니다. 지방 국립대병원, 즉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은 단 한 곳도 250위 안에 포함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은요, 한국보다 적은 15개 병원밖에는 순위에 들지 않았습니다만은 15개 가운데 7개가 수도권 밖에 위치한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최고의 병원 50% 절반, 그리고 최고의 병원이지만 수도권이 아닌 곳에 있는 것도 거의 절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일본의 경우만 해도 좀 의료 수준의 격차가 좀 많이 없는, 밸런스가 좀 맞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은 그 작은 나라에 좋다라는 것은 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다라는 그런 현상을 이 병원만 봐도 한 번에 알 수 있게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결혼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입니다. 이건 미국의 얘기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결혼식 비용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웨딩 전문 리서치 업체 더 노트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결혼식 비용이 35,000달러로 전년보다 5,000달러가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전국 평균입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나 뉴욕에 사시는 분들이 봤을 때 그래? 우리 애들 결혼할 때 35,000불이 뭐야? 돈 10만 불 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국 평균입니다. 자, 캘리포니아 주는 41,000달러가 평균입니다. 캘리포니아는 41,000달러. 이것도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결혼식 비용이 많이 든 주로 됐고요. 결혼식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주는 뉴저지 주로 55,00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낮은 주, 가장 결혼식 비용이 적게 드는 주는 유타주였는데요. 17,000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드는 뉴저지주는 가장 적게 드는 유타주보다 무려 3배 이상 결혼식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위는 뉴욕 49,000달러, 3위는 코네티컷주, 메인주, 뉴햄프셔주, 로드아일랜드, 벌몬트주인데 44,000달러 순이었습니다. 큰 차이 없죠. 비슷비슷하죠. 자, 보고서는 지난 2022년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웨딩업계의 상품과 서비스 비용이 많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결혼식 비용이 미국에서도 많이 올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평균 비용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은 그럼 뭐냐? 그럼 4만 불, 5만 불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뭐냐? 바로 리셉션 비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 평균 13,000달러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혼 반지 마련하는데 5,500달러, 또 라이브 밴드를 부르는데 4,300달러, 웨딩 사진을 찍는데 2,900달러,
또 플로리스트, 그러니까 뭐 꽃 장식하고 주류, 뭐 이렇게 뭐 파티할 때 주류 같은 거 사놓는데 $2,800, 그리고 리허설과 만찬에 한 $2,7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지금은 미국의 예입니다. 그렇다면 참고로 한국의 결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그래서 제가 좀 보너스로 좀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결혼 정보회사 듀오라고 있죠. 그 듀오가 최근 2년 이내에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 비용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봤더니 신혼부부 총 결혼 비용은 한국의 경우 3억 3,05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3억 3,050만 원. 그러면 이게 뭐 거의 한 8만 불, 거의 30만 불 가까운 돈이라는 돈 들어가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생각할 텐데, 그거는 이제 여기에는 좀 미국과 다른 게 있어요. 주택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3억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한국의 결혼 비용 가운데 항목별로 보면 주택을 마련하는 비용에 2억 7,900만 원, 혼수하는데 1,570만 원, 예식 홀 비리는데 1,057만 원, 예단 마련하는데 797만 원, 예단 마련하는데 797만 원, 또 예물에 739만 원, 신혼여행 비용에 485만 원, 웨딩 패키지, 여기는 뭐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에 들었는데 요건 333만 원, 그리고 이바지에 89만 원 등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미국에서의 결혼 비용에는 그 주택 구입 비용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결혼 비용에서 이 주택 비용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정당하게 비교를 해보죠. 자, 그렇다면 한국은 주택 비용을 빼면 약 5,067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환율을 한 1,300원 정도로 본다면 이는 대략 한 39,000불, 4만 불 정도 됩니다. 한 4만 불 정도로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결혼식 비용은 이건 미국의 가장 비싼 뉴저지보다는 5, 6천 불 정도 싸고, 또 미국에서 가장 결혼식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유타주를 비교한다면 한 2만 달러 이상 그런 비싼 그런 수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전체적인 비용은 뭐 그렇다 치고요. 비용이 들어가는 그 항목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그 항목에 있어서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수를 떠나서 이제 미국의 항목은 뭐 리셉션 비용, 결혼 반지 비용, 라이브 밴드 부르는 비용, 뭐 디너, 만찬 비용 등등인데 비해서 한국의 결혼식 비용은 혼수, 결혼식장 빌리는 그 홀 대여 비용, 또 예단비, 예물비, 신혼여행 비용 등으로 이 미국과는 돈 들어가는 종류가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그 지역별 그리고 뭐 각자의 그 나라의 문화 때문이긴 합니다만은 결혼 비용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새로 출발하는 그 부부들이 앞으로 자산을 모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항목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뭐 4만 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아껴서 한 4, 5천 불 정도는 좀 아껴서 10%, 한 4, 5천 불 정도는 아껴서 나머지로 다 어떻게든지 결혼식을 좀 아껴서 치르고, 이 4, 5천 불 아낀 걸로 예를 들어서 뭐 펀드를 사서 그 부부들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좋은 건실한 기업에 뭐 주식을 사서 뭐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을 사서 준다든지, 자 너희들 결혼하냐 새 출발하는데 이거 주식 선물로 우리들이 주니까 지금 딱 갖고 있고 10년, 20년 팔세가 하지 말고 갖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준다든지, 뭐 이거 제가 무슨 어떤 특정 주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조금씩 여기저기서 좀 아껴서 그런 항목도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제 한국은 확실히 결혼 비용에서 뭐 혼수나 예물 등등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혼수는 이제 신랑 신부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뭐 양쪽의 부모님, 장인, 장모,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런 분들 뭐 양복 사주고 이모, 고모, 삼촌, 뭐 도련님 뭐 양복 사주고 다 하잖아요. 그런 데서 좀 아껴서 아니 요즘 뭐 양복 없는 삼촌 어디 있고 또 뭐 한복 없는 장모, 장인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 될 나이 되신 분 중에 뭐 다 양복, 한복 다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조금 양보하고 어른들이 그 할 혼수, 예물, 예단 이걸 뭐 아예 폐지하자라는 것은 제가 그 정도까지는 폐지하자 할 말을 할 정도 용기는 없고요. 폐지가 아니고 좀 줄여서 조금 아껴서 그 돈 중에 일정 부분을 좀
그 결혼하는 이 부부들이 새 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시드 머니를 좀 마련해 주면 어떤가, 그런 항목이 좀 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잠시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